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 자유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을 시청해주시는 애국시민 및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전에 현대사 이야기 23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날씨가 좀 선선한데 좀 서늘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박정희와 카터, 그리고 비극의 12.6 이라는 제목으로 박정희 대통령 10.16 10월 26일 79년 암살 사건이 들어간 그 배경에 대해서, 한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 40-50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유신체제가 72년도에 등장했다면 벌써 7년째가 되죠. 1979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초래가 되는데, 우선 이 한미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박동선 코리아 게이트라 해가지고 이 미 상원 하원 의원에게 이제 달러를 집어줘 가지고 이제 한미 관계를 좀 우호적인 원조라든가 이 입법안을 내달라고 그래 했던 것이 이제 뇌물죄에 걸려서 이제 코리아 게이트라 그러지. 박동선 사건이 또 터졌고, 중앙부장 미국의 KCIA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의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용욱이가 이제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미국으로 돈 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프레이저 상원위원회에 가가지고 청문회 열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시시콜콜한 사상 같은 것도 폭로도 하고 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입장이 아주 경화되고 이런 있었고, 또 박 대통령이 자주국방이라는 기치를 들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7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개발 안 하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비밀리에 평화적인 원자로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이제 원자력 개발을 한국 각자한테 이제 은밀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또 몰래 미국 CIA 몰래 핵 개발을 했던 것이 미국의 이 정보기관에게 이제 체킹을 당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국방부 장관이다 이런 주한미 대사가 와가지고 이제 협박도 하고 이런 것이 한 3년 동안 진행이 됐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다가 미국이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77년도죠. 소위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조지아 주지사 출신입니다. 자, 공화당의 포드를 누르고 77년도에 대통령으로 이제 백악관에 입성을 하면서 한미 관계가 더욱 이제 껄끄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카터는 조지아주의 출신인데 아버지가 아마 목사하고, 카터 자신은 젊을 때 바이블 티처, 성경 교사까지 했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때 이제 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터가 주지사로 있을 때 닉슨 행정부 시절이죠. 오토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오토게이트 때 도청 문제를 해가지고 닉슨이 나는 모른다 했다가 결국 이제 이 거짓말을 하는 거 위증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도덕성의 지명타를 읽고 사임한 사건이 오토게이트였죠. 그래서 이제 이 선거가 76년 선거에서 미국의 아젠다는 moral politic, 도덕 정치 이런 것이 이제 미국에서 유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후보로 나왔던 포드가 떨어지고 인권, 외교, 그 다음에 이제 도덕 정치를 캐치프레이즈 내세운 카터가 이제 신참인데, 정치권에서는, 워싱턴에서는 신참이었는데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인데 그 분위기를 타고 당선이 되었던 겁니다. 이 카터 주지사가 당선되기 전에 주지사 시절에도 한국에 대해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가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마 아무도 대책이 없이 설마 카터가 되겠네 했는데 카터가 되고 말았어요. 대통령에.
상당히 비상이 이제 걸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고 하겠다고 철수안을 내면서 이제 한미관계가 굉장히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이 카터는 39대 대통령인데 유독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제3세계의 권위주의 정권에게 대단히 가혹한 일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계의 피스메이커, 평화 중재자로 자청해가지고 이스라엘 아랍 중재를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탔던 그런 인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나이가 한 7년 정도 연하의 인물이고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 장교로서 이제 복무를 했던 겁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미워한 인물이 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카터가 뭐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미워했는가 한번 4-5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그 당시에 70년대에 월남전이 74년대에 파리 협정을 해가지고 미군이 한국군이 철수를 하고 75년에 월명군이 들어와가지고 월남을 삼키면서 무력으로 공산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런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리버럴이죠. 이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월남전 참전이 미국이 잘못됐다. 이런 이제 무드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은 뭐냐? 이게 이제 이상하게 됐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박동선 게이트라든가 김명국 망명을 통해서 반한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고, 또 유신체제에서 이 인권 유린, 민주주의가 정지가 됐다. 이런 것이 이제 미국에서 거론되고, 언론에서 거론되고,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라든가 김영삼을 정치적으로 탄압을 한다. 그런 것이 이제 공공연하게 유포가 되었죠. 또 김대중 씨라든가 김영삼 씨는 미국에 아마 편지도 민주당 쪽에 편지도 쓰고 그렇게 했을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괘씸죄에 걸린 것이 소위 유신체제뿐만 아니라 중화공업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신발이라든가 가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경공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반도체라든가 무슨 자동차라든가 이런 석유화학 같은 데 가지 마라 했는데 그쪽에 진출해가 미국과 제품과 경쟁을 해가야 되니까 미국으로 볼 때는 박정희는 이제 미운털이 바뀐 겁니다. 거기다가 자주국방 캐치프레이즈 들고 핵과 미사일 개발하니까 미국으로 볼 때는 이것 봐라 이제 이렇게 이거 좀 손 좀 봐줄까 이렇게 좀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70년대에 사건이 터지는데 소위 명로 사건이라고 77년 5월 20일자입니다. 명로 사건이 터지는데 그건 뭐냐면 일명 3.1 민주 구국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4.1점 기념 미사에서 이제 어떤 발언을 한 걸 빌미로 해가지고 제야 지도자들을 대거 이제 구속한 사건인데, 그때 이제 김대중이라든가 함석헌, 문익환, 함성덕 이런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제야 인사들이 이제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하비브 국무차관 또 이제 스나이더 주한미 대사가 박 대통령을 접근해가지고 박 대통령 이제 견접해가지고 미군 철수라든가 인권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게 되는데, 미국 입장은 주한미군 철수를 인권 문제와 연계하지 않는다. 고 하는데 미 의회가 자꾸 까탈스럽게 생각하고 하니까 당신들이 박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인권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좀 받으려면 선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박 대통령이 이제 명동 사건은 헌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만은, 이거 풀어주면 다시 이제 또, 이 법을 어길 수가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종의 조치를 통해서 이제 관대하게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다만, 카터 대통령에게 전할 때 너무 공공연하게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 것을 이제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7개월 뒤에 이 김대중을 포함한 이런 제야 인물들을 특별사무소로 석방을 해주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인권
정진을 위해서 하나의 그 카드로서 활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카트 행정부하고 그전에 닉슨이라든가 이런 포드, 그전 아이젠하워 이런 행정부하고 공화당 행정부하고 다른 것이, 미국의 공화당 행정부는 제3세계라든가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 인권 문제를 굉장히 그 비공식적으로 이 물밑에서 조용조용히 처리했습니다. 근데 카트는 차이점이 굉장히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든지 아주 대놓고 이렇게 막 그 문제를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관계 당사국 간에 상당히 그 얼굴을 붉힌다든가 또 외부 세계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꾸로 면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카트가 주지사 시절부터 그 주한미군 철수를 자꾸 언급하면서 이 한국의 박 대통령의 심기를 이제 건드리게 되는데, 이 사람의 카트의 그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누구에게 어떤 연유로 구성이 됐는가, 이 연유가 됐는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여기 등장하는 게 하버드 대학 출신인 셀리그 해리슨 기자입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 72년 5월달, 6월달에 걸쳐서 이제 북한을 갔습니다. 북한을 가면서 김일성을 면담을 했는데 무려 총 11번을 북한을 들락날락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친북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Foreign Policy에 74년, 75년 겨울에 이 논문을 썼는데, 논문 제목이 원 코리아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 북한의 굉장히 동정적인 논조로 풀어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탈중소의 그 자주 노선과 한반도에서 미일 중소가 배제된 탈강대국 관계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자주 노선을 취한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미국이 평화적으로 접근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게 되는데, 어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하게 되면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 한반도에는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Foreign Policy에 이 사람의 논문을 게재해주게, 해리슨의 논문을 게재해주게 했던 인물이 Foreign Policy 그 편집장에 있던 리차드 홀브루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홀브루크가 카터 행정부 시절에 이제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바로 영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해리슨 홀브루크 카터의 대북 삼각 편대, 삼각 관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차드 홀브루크가 그 76년 6월이죠. 카터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같이 그 수행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월남이 이 공산화 75년도 공산화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이거 웬 경사냐 하면서 박수를 친 사람이 누굽니까? 북한의 김씨 알죠? 김일성이었습니다. 신바람 나면서 이거 뭔가 된다, 그렇게 하면서 월남 공산화식으로 이거 6.25처럼 남침할 필요 없다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월남식 공산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은 미군을 빼야 되겠다. 월남이 공산화되는 것도 73년도에 미군이 한국군을 빼고 2년 뒤에 쳤지 않습니까? 미군만 치면 된다. 그건 카트가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내세웠으니까 카트를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카트에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카트가 당선한 뒤에 부토 파키스탄 대통령에게 이제 진서를 보내가지고 카트와 접촉을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어레인지 좀 해달라고, 접선 중매를 좀 써달라고 이렇게 했고, 또 이제 그 77년 2월 달입니다. 북한 외무장관 허담이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그 미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국무장관 벤스에게 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독일을 추구할 것이며, 북한을 추구할 것이며,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접 협상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대결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카터에서 응답이 왔어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일단 먼저 남북한 대화에 성의 있게 답하시오.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근데 카터를 볼 때는 북한에서 이렇게 반응이 오니까 대체 나빼 기분이 나쁘지 않죠.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고 기분이 괜찮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대미 공작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일본의 조총련 쪽에서도 미국의 대미 공작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도쿄 그 조총련 간부였던 그 이기백 같은 인물이 미국 특파원들을 이제 만찬에 초청해가지고 카터를 확 치웁니다. 그야말로 카터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지금이야말로 미북 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카터는 이제 그 백악관에 들어가서 77년 3월입니다. 9일자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미 전역에 방송되는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거창하게 이야기합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죠. 주한미군 공군을 제외한 지상군을 78년부터 4년 내지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그 철수 문제를 일본하고 한국하고도 사전에 상의 안 했고, 국방부 이제 합동참모부 견해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이제 그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한국 정부에서는 도대체 카터 대통령의 철군 정책을 누구하고 상의했느냐 물어보니까 합동참모부에서 모른다 그래. 다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하고 했느냐? 그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뭐 비서하고 했는지 누구하고 했는지 자기 혼자 했는지 지금까지 미스테리고, 하여튼 독단적으로 처리를 했었고, 그 당시에 마침 박동진 외무장관이 워싱턴에 있으면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 가가지고 카터에게 면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카터를 만났는데, 카터가 흥분 상태가 된 박동진 외무장을 달래기보다는 무슨 말 했느냐, 박정희의 인권 탄압부터 중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그 어이없는 노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는 점입니다. 카터가 이 브레인스키라든가 사이러스 반스 같은 자신의 그 NSC 참모에게 보내는 이 메모에 그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지상군 철수한다. 다만 공군은 남겨놓겠다. 이 베트남하고 비슷하죠. 베트남도 이제 공군은 자유시키겠다. 두 번째, 한미관계가 최악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고, 박정희가 정치범에 대한 선처를 취하지 않는 한 군사원조 향후 제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협박성 그런 메모가 있었고, 한국의 인권, 이 문제, 이슈 자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군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라든가 인권 문제를 링크시키기 위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을 상당히 힘들게 하겠다 하는 의식을 계속 이제 77년도에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8년도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 미군 철수, 지상군 병력을 다 철수하겠다고 덕덕 해버리니까 상당히 여기저기에서 반발이 터지는데, 주한미군 쪽에서, 그 다음에 국방부, 그 다음에 CIA,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쪽에서 이제 사방에서 이제 미군 철수에 대한 반발이 있게 됩니다. 일본 타자로 반발은 어디서 냐면 주한미군 사령부죠. 주한미군 사령관 참모장이었던 싱글러브 소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거 아주 안 되는 이야기다 해서 이 항명 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카터가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싱글러브 이 소장이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면은 이건 참모총장입니까? 까지 물망에 올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어떤 군사적인 결정을 잘못했을 때 육사 출신들, 장성들이 입 콕 다물고 말이죠. 기회주의로 눈치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군 장성들이 지금 NSC, NLL이라든가 이런 GOP 철수한다, 지뢰 제거한다 해가지고 지금 휴전선이 거의 지금 펑크가 났는데, 예? 서해안 쪽이든지, 서해안 바다 쪽이든지, 서해안 DMZ 쪽이든지, 북한군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겠다 하면
지금 완전 무방 상태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몇몇 군 장성 빼고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별들 아닙니까? 이 별들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회주의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대통령이 잘못했으면은, 국방장관이 잘못했으면은, 옷벗을 각오를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항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미국에는 이 대통령이 잘못할 때, 이 메가드가 트루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결국 옷을 벗었잖아요. 이 싱글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터 대통령,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군복 버릇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그게 참군이 아닙니까? 이 우리나라 참 큰일 났어요. 육사 교육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충이라는 거는 격리했을 때는 국가 태극기에 대한 충성을 해야지, 이 잘못된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참 싱글버드 이야기 때문에 또 열이 오르게 되는데, 미군부에서 하고 CIA에서 북한의 군사력, 재래식 군사력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CIA하고 미군부에서는 보고서를 제출해서 결국은 카터를 설득을 시켜서 철수를 못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거는 철수는 성급하다 해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카터는 그러지 말고 흥분하지 말게 하면서 그 대신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면 이와 병행해가지고 한국 정부에 90억 달러의 군원을 제공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무마를 시키려고 했지만, 이제 언론이 또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제 또 미국 사회에 이제 보수적인 분위기가, 국제 정세에서 보수적인 분위기가 깔아지면서 퍼지면서 이제 카터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되게 됩니다. 후반에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재선 못했지 않습니까? 카터가 4년 더 해묵을 하다가 이런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건드렸다가 결국 이제 재선에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당시 카터는 이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못살게 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공산군에 대해서는 계속 끝까지 유화책으로 일관합니다. 자, 봅시다. 77년도 3월 18일자에는 북한을 비롯한 공산 베트남, 월명이죠. 쿠바, 캄보디아 등에 대한 그 여행 제한 규제를 철폐를 했고, 또 그해 77년 7월 달입니다. 이 북한이 이제 비행착오를 해가지고 비무장지대 군사 변경선을 넘은 미군 헬기를 공격해가지고 미군 3명이 사망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시적 부정 넘어갔던 것이고, 미군들이 이제 위에 발굴 받고 해서 넘어갔던 것이고. 근데 미국 사회 분위기가 점점 보수 쪽으로 경화가 됐습니다. 왜냐면, 통일된 베트남에 캄란만에 소련 해군 기지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이제 미국 사회가 보수화되니까 카터의 그 대공산권 유화책은 비틀바리하지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김일성도 카터에 접근하려고 했지만 카터도 북한과 접촉하려는 그런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자, 77년도 9월 달에 이 유고 대통령 티토죠. 티토의 이제 친서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과 접촉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은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과 남북한 3자 회담을 주선하려 했는데, 남북한이 거절하면서 이 구상이 이제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국 그 타구 선수들 평양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시합하는 것은 허용을 했던 것이죠. 김일성도 이 조총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와싱턴하고 접근하려고 그러고, 카터도 북한하고 접선하려고, 뭔가 이제 궁합이 미국하고 북한하고는 뭐가 시그널이 이제 떨어지게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큰 우리가 의문은, 카터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북한한테 저렇게 자꾸 윙크를, 미소 작전을 보내느냐. 이제 독자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당연하게. 이런 겁니다. 자, 월남이
74년도에 월남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이제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75년도에 이 무력통일, 월명이 무력통일 해가지고 통일된 공산통일, 공산화된 이런 월명이, 중국하고도 국경 분쟁이 있었고 이래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게 계속 잘 지내자고 이제 시그널을 보내게 됐죠. 그런 거 하나 있었고, 그때 이제 헨리 키신저 박사의 그 외교적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월남전을 종수시키는 가운데서 키신저가 북경을 가가지고, 중국과 중공, 그 당시 중공이죠.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007 가방 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오랫동안의 한국전쟁 이후에 적대 관계를 개선하고, 이제 그 중공 정부를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승인하는 게 70년대 아닙니까? 키신저가 이제 국무장관 있을 때, 닉슨 행정부 시절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가까워지니까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졌죠.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의 세계에서 소련, 중공과의 그 결탁한 대공산권의 이 통일전선이 무너지게 됐죠.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하고의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해가지고 가까워지니까 소련이 고립되는 그런 EJ 전략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미국 중공 간의 수교로 해가지고 소련과 견제하자는 EJ 전략이 맞죠. 네, EJ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견제를 한다는 중국식 손자병법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 아까 티토 이야기를 했는데, 티토가 중남부 유럽, 남부 유럽에서 굉장히 그 덩치가 큰 나라 아닙니까? 공산군이었는데 2차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아마 미국의 원조를 원했고, 또 독자적인 그 공산주의 세력을 추구를 했는가 봐요. 독자 노선이죠. 공산권에서도 스탈린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 노선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탈린의 미운 털이 박히고 미국에게 손을 벌려가지고 이 서방 세계가 접촉하고 미국의 원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이 티토의 그 독자 노선이라는 거죠. 대공권이지만 독자 노선을, 자주 노선을, 이거 북한에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중국이라든가 소련의 견제를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김일성을 아시아의 티토로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 생각을 착안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브레전스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상의를 해줬겠죠. 대추 굿. 아주 그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0년대 그 당시에 소위 리버럴 뉴스페이퍼,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언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좀 이상하게 하는데, 어쨌든 리버럴 뉴스페이퍼에 들어온 사람, 이런 그 페이퍼의 언론의 어떤 논조라는 거는 소위 북한의 변화 가능성,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자주국방 노선이라든가 이 주체 사상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소련과 중국에 저항하려는 그런 독자 노선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링크를 한다면 중국하고 소련을 견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미국은 북한에게 접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가까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카터가 북한에 가지 않습니까? 세 차례 가죠. 94년도 가고 또 2010년, 2011년 세 번 가서 김일성하고 악수하고, 94년도에는 김일성을 만났지 않습니까? 자, 카터는 중앙미군 철수를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점차적으로 3인 초과에 빠지게 되고, 1년 뒤에 미군 철수 발표했던 그 다음 해죠. 78년 4월 21일입니다. 중앙미군 철수 연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철수 연기가 아니고, 이제 카터 대통령은 어느 정도 체면을 세야 될 거 아닙니까? 철수를 하긴 합니다. 그럼 조금만 하자, 이야기. 약 한 3천여 명의 병력만 빼고 더 이상은 철수를 안 하겠다 해서 철수 문제를 일단락 짓게 됩니다. 자, 이제 3천 명이 철수를 했으니까
이 철수의 공백을 메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국방부의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또 한미연합작전 공백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미 연합군 사령부가 여기에서 창설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트는 이 주한미 대사를 통해서 이런 그 대야 세력들을 구속한 거, 이런 그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게 이제 79년 6월 달이죠. 미국이 이제 카트는 주한미군 철군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3,000명만 뺐죠.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사를 창설하고 한국에 떡을 줬습니다. 그러면 카트 입장으로는 박정희로부터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한국을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 내에서 그 정치범 석방이라든가 언론 집회 자유 이런 거를 보장을 받기 위해서 직접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뭐 그 생각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 자기 그 정책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카트 대통령이 한국에 올 때 김포공항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무려 1시간 이상을 김포공항에서 기다리게 되고, 이게 큰 외교적인 이 결례 아닙니까?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가서 몇 번째 갔습니까? 왜 그랬더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 싱가포르 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또 평양에 또 정상회담 남북한의 추석 전날 일주일 전에도 갔다가 그것도 설명 보고하러 또 워싱턴으로 갔는데, 제가 이를 보니까 트랩이 딱 워싱턴 에어포트 공항에 내렸을 때 카피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의전도 행편없더라고요. 그 푸대째 받은 거죠. 당신 왜 왔어? 이겁니다. 트럼프로 볼 때는. 미국하고 상의 안 하고 마음대로 무슨 GOP 철거니 군사 남북한의 군사 합의를 하니 NLL 무력화시킨다니 종전선언을 어쩌고저쩌고 마음대로 군사 문제 뭉개니까 웃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금 참 한미관계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엉터러. 네. 어쨌든 간에 도착 시간을 카트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줘가지고 1시간 이상 기다리게 하면서 결례를 한 것이고, 이 카트는 박정희가 미우니까 엿먹어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동두천 가가지고 미군들 또 악수하고 또 왔다 갔다가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습니까? 국회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의사당까지 가서 이제 스피치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텔레비를 틀었는데 그 옆에 박정희 대통령이 앉아 있고 영어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카트 대통령이 제가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Human right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이게 뭐냐?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영어로 막 큰 소리 칩니다.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막 사정을 칩니다. 막 좋다고 막. 그런데 바로 옆에 박정희 대통령이 딱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카메라가 하필이면 KBS 카메라가 박정희 대통령을 줌인으로 쫙 비치게 됩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 많이 봤습니다만은, 대학을 막 졸업할 때인데 그렇게 얼굴이 이그러진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벌게 되면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막 우울상이 된 겁니다. 근데 카메라맨은 야속하게도 박정희 대통령 얼굴을 쫙 줌인으로 비추는 겁니다. 제가 그때 카트 대통령 미웠습니다. 야,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좀 독재로 좀 했지만은 이거 해도 너무한 게 아니냐, 이렇게 사람을 망신을 줄 수가 있느냐. 그때부터 제가 이거 한미관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항상 한국에 좋은 일만 미국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구나. 그 어린 시절인데 그런 걸 느끼고 괘씸하더라고요, 카트 대통령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그때 동정심이 생깁니다. 그 모멸감을 당하는 것부터. 그러고 나서 어쨌습니까? 10월달 카트가 떠난 4개월 10월달이죠. 4개월 만에 계속 12.6, 미국의 12.6.
암살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예? 네. 자,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카트가 가고 난 뒤에, 10월 달에, 4개월 뒤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 터졌는데, 그 당시에 시해라고 했습니다. 시부나가 시해라는 거는 군주가 신하들한테 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거를 시해라 그래요. 암살이면 암살 정확하게 써야죠. 참 아이러니한 것이 케네디하고 박정희하고 지금 나이가 지금 거의 동갑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네디도 댈러스에서 암살로 죽었죠. 박정희도 암살로 죽었습니다. 그때가 박 대통령 나이가 어디 됩니까? 62, 62세입니다. 한참 일할 때 나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죽고 나서 당장에 그 다음에 주간지가 이제 썬데이지 같은 게 탁 봤는데, 타임지 같은 걸 제가 빨리 사서 봤습니다. 타임지하고 이런 시사 저널지를 봤는데, CIA와 미국, 박정희 대통령과의 그 암살에 어느 정도 연루가 됐느냐 해가지고 흥미로운 기사가 딱 났더라고요. 물론 증거는 없죠. 근데 미국이 박정희를 죽였느냐? 그 흔적은 없는 거죠. 근데 미국 CIA가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의 반정부 세력에게 유신체제를 계속적으로 공격할 빌미를 주었지 않느냐. 이 카터가 와가지고도 그렇고, 카터 행정부 시절에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정부를 공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야단을 치고 압력을 넣고, 미군 경제적인 군사적인 원조 안 해준다 해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핵무기 만들지 마라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주미 대사를 통해서 미국 국무부 차관바를 통해서 계속 여러 차례 오면서 쪼아댔지 않습니까? 예. 인권 유린 하지 마라, 풀어주라, 언론 자유 주라, 자유 더 주라 했었는데, 김재규가 이제 그 12.6 사건 주모자가 중정부장이죠.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그 김재규가 궁정동 안가에서 처음에 차지철을 쏘고, 이 버러지 같은 놈에서 빠방 쏘고,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옆에 앉아 있다가, 장님 왜 그래? 정신 차려라 하면서, 각하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그 총을 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산 구미에 나이가 지금 한 7년 차이죠. 이 김재규하고 나이가 자기 7년 연한데, 김재규가 구미 선산의 그 고향의 후배예요. 그리고 조선 경비 사관일 겁니까? 거기에 2기 동기생일 겁니다. 그 6개월 동안 훈련했는데, 그래서 김재규를 굉장히 동생처럼 맡기고 이 군에서 진급이라든가 뭔가 이런 걸 관리를 해줬어요. 근데 김재규가 결국은 암살했지 않습니까? 주군을 배신한 것이죠. 근데 암살 일주일 전에 미 CIA 서울 지부장을 만나서 김재규가 만나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 자기 암살에 대한 기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박정희와 유신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입장을 안 떠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 CIA 지부장은 박정희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유신체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거 박 대통령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이런 펌프질법 비슷하게 이렇게, 이건 우리 이거 안 됩니다 하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가 상당히 거기서 미국은 박정희 편이 아니구나 하면서 거사의 용기를 가졌을 거는 당연한 것이죠. 카터가 6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고, 나중에 또 북한도 가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북한의 핵위기가 터졌을 때, 1994년 여름 아닙니까? 그때 이 클린턴 행정부가, 누굽니까? 페리 국방장관의 보고서를 해가지고 북폭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 위기로 갈 때, 북폭 위기 갔을 때, 카터가 깜짝 놀랍니다. 전쟁은 안 된다면서 평양 간 거 아닙니까? 아니, 카터가 왜 설치입니까? 예? 근데 이거, 미국, 자기가 평양 가겠다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이걸 말리지를 못했어요. 그때 참 말리셔야 되는데,
가서 김일성이를 처음으로 만나서 회견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97년에 6월 달에 와가지고 카터 표정은 잔뜩 뭔 불만이 그래 많은지 찡그리고 있죠. 웃지도 않고 말이야. 인상을 빡빡 이러고 있는데, 94년도에 김일성을 만나가지고는 이런 웃음, 한바웃음입니다. 한바웃음이야. 여러분, 독재를 누가 오래 하고 누가 잔인하겠습니까? 이게, 이 공산 독재자하고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권위주의 정부에선 박정희는 18년 동안 집권했고, 이 김일성은 몇 년 동안 집권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했지 않습니까? 40 몇 년입니까? 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공산 독재하고 이런 자유세계 독재하고는 이게 그 강도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뭡니까? 이 카터는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예요. 김일성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친북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지미 카터한테. 카터가 두 차례 회고를 쓰는데, 처음 쓴 거, 이건 또 썼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번역된 모양인데, 요 책이 이제 번역된 거다. 지미 카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암에 걸렸다 하지만은 지금 아주 생생합니다. 이 카터 회고록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회담은, 박정희 회담입니다. 그동안 내가 우리 동맹국 지도자들과 가진 토론 가운데 아마도 가장 불쾌한 토론이었을 것이다. 박정희의 젊은 딸이자 북한 암살범에게 살해된 어머니를 대신해 당시 퍼스트 레디 역할을 맡고 있던 박근혜 덕에 분위기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긴 했다. 이제 그래서 박근혜가 퍼스트 레디 역할을 자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카터하고 박정희하고 이제 청와대에 들어오자마자 카터한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시간 이상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막 강의적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카터가 1시간 이상은 안보 문제 잔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인상을 기는 이렇게 하고 로잘린 여사도 옆에 있고 하니까 분위기가 아주 딱딱해져가지고 했는데 이 박근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니까 로잘린 여사를 통해가지고 이리저리 하면서 분위기를 이제 부드럽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는 점을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터 외교, 카터의 대한반도 정책, 철군 정책에 대해서 이제 결과 및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권 외교를 이 굉장히 동맹국들에게 편파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공산국가에는, 이 적성국가인 공산국가에는 관대하게 하고, 우방국가에게 일방적으로 딱 타겟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강요를 했는데, 그 두 타겟가 이란 팔리비 강조한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유신체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 남한, 한국하고 이란하고를 아주 타겟으로 해가지고 아주 인권 외교로 아주 쪼아대는 것은 굉장히 편향적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자연히 이제 이렇게 자꾸만 공공연하게 이런 인권 외교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국내 반체제 인사들 반정부 활동을 고무하고 선동하는데 이용이 되고 또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란에서 팔리비 왕정이 붕괴가 되죠. 그러면서 이슬람의 지도자 호메이니가 결국은 집권하고, 더 나아가서 이란의 미국 대사관, 이란 미국 대사관에 있는 한 80몇 명이 거기에 됐었는데, 이슬람 교도가 그게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80몇 명을 갖다가 몇 달입니까? 응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의 헬리콥터 특공대가 가가지고 구출작전을 하려다가 어찌 됐습니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실패하면서 카터의 입장이 아주 엉망돼 버렸어요. 아주 난처한 입장에 쳤고, 아시아 쪽에서는 결국은 3개월, 4개월 뒤에 박정희 암살을 통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런 아름 속에서도 김대중과 제야 인사들이 이렇게 석방이 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화에 기여한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아시아라든가 이 중동 지역에 공공연하게 개입한 것은 상당히 국내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점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카터의 이 대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그 입장이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반도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박정희의 핵개발은 미국 CIA하고 카터가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이 박정희 암살을 통해서 두드려 막았죠. 못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핵 문제는 해결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죠. 이 남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고 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축 파티를 하려 했는데 웬걸 북한에서 뒷구멍에서 소련하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솔솔 북한의 핵개발을 하면서 지금도 저지를 못한 그 뿌리가 카터 행정부 시절에 있다. 이렇게 우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남한에서 핵개발하는 거는 미국에서 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어용인데 그걸 개발하게 했으면은 북한하고 지금 핵개발해서 핵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도하고 저 파키스탄 핵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걸 오케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남한 북한은 핵개발하고 남한은 핵개발을 못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 당시에 이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비밀리에 핵개발 했는데 그건 뭐냐면 여론보다는 지도자의 독단, 지도자의 결단에 의존해가지고 핵개발을 비밀리에 했는데 그게 이미 대사도 있고 미군이 있는데 이거 CIA 이거 첩보망에 안 걸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몰래 한다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한미 관계에서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하고 과학자들도 죽을 맛이죠. 뭐 그 CIA 요원들이 77년부터 이 79년까지 말이죠. 이 대동연구소든지 무슨 해요. 치도 또도 없이 불쑥 들어가지고 조사하겠다고 이런 정서도 없이 사찰 정서도 없이 해가지고 CIA 요원들이 막 대덕단지라든가 연구소 같은데 원자력 연구소 같은데 막 돌아다니면서 자료내놔로 사진 찍고 해가지고 이 난리를 벌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미 관계가 어렵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은 핵개발 문제 하다가 또 결국은 이제 이 김정일한테 암살 당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무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전두환 장군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박정희 암살에 핵이 딱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해가지고 뭡니까? 핵을 만들지 않겠다. 핵 그 블루프린트를 레이건한테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건이 있었죠. 김대중 풀어주는 거. 그렇게 두 가지 조건을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 갖다 주고 레이건 행정부가 최초로 초대하는 외빈 원수가 전두환이었습니다. 서로 바타제였던 것이죠. 바타제. 예.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는다면은 이 카터가 이 남한 핵무기를 못 만들도록 아예 아작을 냈는데 이제 못 살게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 터졌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반대합니까? 북한에 대해서. 94년에 방북했죠? 2010년, 2011년 평양 갔습니다. 근데 북한 핵 문제, 당신들 그거 핵 폐기하라. 그런 말 했습니까? 그럼 제 기억은 안 했다고 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침묵, 행보를 하는지 미국 대통령으로서 말이죠.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미 관계 참 꼬이게 되는데, 이 트럼프와 이 문재인과의 이런 관계 속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카터처럼 말이죠. 이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갖다가 이렇게 무슨 아시아의 젠틀맨식으로 팍 뛰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의도를 모르겠어요. 주한미군 돈이 많이 든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거 완전히 럭비공처럼 자러 갔다가 우러 갔다가 튀어버렸는데, 이제 폼페이가 4번 갔죠? 근데 구체적으로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런데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이것이 지금 어디로 정말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좋은 게 아니냐, 허허 하다가 카트식으로 말이죠. 저 북한 이래 가다가 김일성 만나 허허 하듯이, 김정은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아름다운 편지가 왔다니, 이런 일까지 하는데, 이거 참, 이 카트식으로 가는지, 트럼프가 카트식으로 가는지,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이 카트의 친북 행보를 보면은, 이 트럼프의 그 대북 정책, 이거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참 난감한 것이, 오늘날의 우리 이 한반도 정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